차명 자체를 금지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 개정 내용인 것 네네. 같은데 압류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해 놓는 거.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가 가능하고요. 절세 목적으로 잠깐 3일만 빌려주면은 200만 원 준다. 피해액이 850억 원, 적지가 않아요.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 전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금융실명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금융거래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금융실명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인데요. 이 개정금융실명법의 달라진 내용과 또 이 법의 시행과 즈음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는 남의 이름으로 자기 돈을 빌려서 몰래 거기다 숨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금융실명제법이라는 게 원래 모든 자기 자산을 자기 이름으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걸맞게 법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일단 이제까지는 뭐 차명거래 발각이 돼도 뭐 진짜 주인이 약간의 그 범칙금만 내면 됐어요. 네. 세금만 내면 됐었는데 가산세만 내면 됐었는데 예. 이제는 실소유주뿐 아니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 야, 내 이름으로 네 돈 여기다 넣어놔 한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게 요지인데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변호사님 이거 상당히 큰 처벌이죠. 수위가. 그렇죠.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봐야죠. 이제 강력하게 그런 이제 제재하겠다는 얘기인데 금융회사 직원도 이걸 알면서도 혹시 방조했다는 증거가 잡히면은 예. 엄벌에 직원까지. 처하기로. 그렇죠. 지금까지는요. 예를 들면 원래 이 돈의 주인이랑 그다음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 서로 합의만 되면은 예. 사실 이 두 사람의 뭐 어떤 이런 차명 어떤 통장을 쓴 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장혜영 앵커님한테 한 5천만 원을 이렇게 준 거예요. 아우 예. 나 진짜 빚쟁이가 너무 나를 쫓아와. 나 아무래도 이 5천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예, 숨겨줘. 장혜영 앵커 지금 통장에다 좀 보관 좀 해줘. 장혜영 앵커가 갖고 맡긴 올 수도 거예요. 있어요. 예, 저희 채권자들이 제 돈을 못 찾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장혜영 앵커가 그걸 저한테 5천만 원을 딱 주면 좋은데 안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야라고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요? 안 주니까 소송을 네. 해야 되잖아요. 예. 소송을 할 때 얘기를 하겠죠. 아니 5천만 원 왜 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실 채권자들이 이렇게 쫓겨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몰래 보낸 겁니다. 맡아놓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게 없는 이상. 뭐 예. 내가 빌려줬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이 금융실명법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쨌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처벌 규정을 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장영 앵커한테 돈을 잠깐 맡긴 겁니다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살짝 보호는 됐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장영 앵커한테 5천만 원을 좀 통장에 보관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다. 근데 안 준다. 그러니까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하면은 너 빨리 줘라. 아, 너 왜 예전에는? 갖고 있니? 네가 왜 갖고 있니? 하면서 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상하네요. 좀. 근데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원래 이랬던 것 아니야 할 정도로 해서 예전엔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네. 금융실명제가 93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느슨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반쪽짜리 금융실명제다 이런 지적도 사실상 있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금융 거래는 93년 이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발의해서 바꾼 그 법을 도입한 이후에 실명 확인 후에만 가능하다 금융 거래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왜 이걸 다시 갖고 나오느냐? 네. 그만큼 반쪽짜리라는 그 비난이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비실명만을 규제한 탓에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아주 강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의 근거가 조금 빈약한 그런 거였죠. 정치인, 기업인 비자금 사건 터질 때마다 예. 차명 거래가 문제가 됐던 그렇죠. 게 바로 예.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으로 저축은행 불법 대출의 87%, 주식 불공정 거래의 한 67%가 예. 이 차명 거래 때문에 나온 불법 행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하고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런 불법 자금이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금융실명제법이 처음 도움이 됐던 건데 애꿎게 그 일반인들에게 불똥이 튀는 느낌도 사실상 없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그 법 시행 앞두고 개정된 법 시행 앞두고 그 시중은행 창구에 우르르 일반인들이 몰려들어서 좀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이유도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돈을 빌려주 그동안에는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의 개인별로 생각이 다르겠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자녀의 명의로 뭘 들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예요. 셋이 모으는데 뭐 장영 씨 이름으로 통장 하나 해. 그다음에 우리 갯돈을 버. 근데 뭐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개정된 실명법에는 3,0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애매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혼선을 겪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어디까지가 이 차명거래법부터 위반이 되는 거를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차명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차명 자체를 금지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 개정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남의 이름 빌려 산다거나 무조건 내 돈을 그 남의 이름 빌려 산 계좌의 주인한테 다 뺏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골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 씨가 내연녀한테 자기의 비자금을 우선 맡기는 거예요. 너 통장에다 좀 맡겨놓자. 그래서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A 씨가 이거를 찾으려고 봤더니 내연녀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개정된 금융실명법에는 이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법률 규정에 누구의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약간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거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이장이 이 사람 거라고 아주 법률상으로 추정한다는 좀 강력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막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람 통장에 들어가 있지만 이건 내 거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래 어떤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목적이었다면 그 불법적인 목적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상대방이 그 소송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이 돈을 안 주겠다라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나한테 맡겼는지를 이 사람이 이 통장 주인이 그거를 털어놓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런 부담을 지게 될 거니 앞으로 차명 통장은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죠.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적발이 돼야겠지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의적인 비자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 정말 교육비 명목으로 내 아이 이름으로 내 돈 조금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뭐 세금 우대 상품 이런 거 나오면 조금 더 세금 우대를 좀 받아보기 위해서 내 가족 한 명한테 조금 더 이렇게 넘겨준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벌 대상에 포함은 되지 않는데 다만 기준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증여세잖아요. 가족한테 주는 것 이런 것도 누구한테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증여세잖아요. 그게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가 가능하고요. 단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네, 그것도 10년 한도입니다. 10년 한도죠. 기준으로. 그렇죠. 그 밖에 친족은 500만 원까지가 증여세 감면 한도예요. 이거보다 많으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안 붙거든요. 증여세가 안 붙고. 근데 그걸 넘는 금액을 그 사람 통장에 넣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다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준이 있고 기간이 있고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좀 헷갈리는 금융실명제 저축 여부 사례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조사해 볼까요? 부녀회나 동창회, 교회 통장을 총무나 회장, 단체 이름으로 관리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합법이네요. 그렇죠. 이외에도 이제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이게 저축, 뭐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주는 거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명의로 하잖아요. 그런 것은 뭐 합법적인 거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미성년자 자녀의 그 금융자산을 관리해주기 위한 거니까 관리 차원이고 관리 차원이죠. 혹은 아빠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걸 좀 보면은요, 이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강제 집행 해올까봐 보통 통장에다가 압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해 놓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불법적인 예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의 시행으로 어떤 개선점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되는 게요. 원래 이 실명제를 개선한다는 거는 딱 타겟이 있을 거예요. 합의에 의한 차명 계좌가 나쁘게 이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뭐냐? 주가 조작. 그죠? 남의 돈 가지고 자기 돈인 척 주가를 조작하고 이 일명 증권거래에서 총알을 하잖아요. 총알 딱 모아서 차명으로 모아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나쁜 돈 세탁하려고
건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아와서 다시 오는 거. 이거만 잡아도 숨겨진 세수, 누락된 세수를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겠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세금이 얼마큼 들어올지는 이 금액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차명 계좌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죠? 국세청에 그 차명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자체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2011년 6월 기준으로 네. 관리 중인 그 차명 재산을 딱 보니까요. 총 31,502건입니다. 그러니까 약 31,500건을 예.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액수는 얼마일까요? 액수는 4조 7,344억 원이에요. 3만 몇 개조에 4조 원이요? 네. 좀 적은 적네.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약간 좀 적은 것 같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국세청이 정말 내 눈으로 찾는다고 해도 네. 또 국세청 위를 뛰어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실 4조 원이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살짝 우려가 됩니다. 저는 4조 원이란 금액이 사실 좀 놀랐던 게 현재 시행되기 직전 한 5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 은행권을 지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한 5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10대 은행의 잔액이 88조 8천억 원이 빠져나왔어요. 88조 원이요? 갑자기 빠져나온 게 아까 4조 원.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빼는데 예. 왜 갑자기 뺐을까요? 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딱 개정안 발표되기 전에. 예,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물론 저금리 때문에 은행에 예금 맡겨두거나 돈을 그냥 놔두는 게 좀 네. 손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88조라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추정을 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고액 미술품, 귀금속류, 귀금속류 중에서 뭐 사겠습니까? 금 한 골드바 1kg짜리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그거를 사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로 봤을 때 네. 이게 그 돈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추정이 되는 거죠. 좀 씁쓸한 추정이긴 하겠지만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개정금융실명법 시행의 즈음에서 또 새로운 신종 사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좋은 머리를 왜 이런 데 사용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공부해서. 예를 들면 세무법인 직원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류업계 그 주류업체가 있는데 이거 지금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잠깐 한 3일만 빌려주면은 이게 절세다. 탈세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절세의 목적으로 잠깐 3일만 빌려주면은 200만 원 준다. 그럼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느낌이 조금 그래 크게 세무법인 직원이라고 하니까 크게 이상할 것 같지 않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사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대포 통장을 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인데. 예. 실제 세무법인 직원은 당연히 아니겠죠. 세무법인 당연히 아니고 이런 금융실명법이 개정돼서 업계가 어떤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몇 개의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대포 통장을 얻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게 실제 세무법인이에요. 실제 예. 사업체가 그렇게 빌린다고 해도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죠. 예. 네. 그러니까는 예. 절대 이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언제 또 이런 걸 알고 그렇죠. 이제 대포 통장을 이런 식으로 얻으려고 하다니 정말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대포 통장 이야기 우리 지금 종종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상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모든 그 금융 사기의 중심에 대포 통장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럼요. 또 최근에 농협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규모의 사기 인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포 통장을 확실히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인터넷 검색만으로 그 대포 통장 구합니다. 혹시 검색해 보셨어요?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예. 전화번호까지 쫙 떠요. 그럼 200에서 왜 300만 원 검색해 줍니다. 보셨어요? 대포 통장이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요. 김경원 기자님 자, 전화번호 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검색 사이트에 구글 뭐 네이버 포털 네네, 사이트가 네. 대포 치잖아요. 그럼 대포 무기 대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 대포 통장 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싸게 대포 쭉 나와요. 예. 구글에. 그 나오면 거기에 전화해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고소득 알바 한 달에 얼마 보장, 뭐 짭짤한 아르바이트 절대 뭐 사기 아님. 뭐 사기 아니라고 하겠죠. 사기 아니라고 하는 데가 사기입니다. 네.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범죄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 보이스피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포 통장에서 하면 결국 이거 빌려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니까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요. 2013년도에 대포 통장을 이용한 대출 사기 피해 건수가 2만 5천 건이에요. 피해액이 850억 원. 적지가 않아요. 적지 않고. 이 대포 통장 근절 종합 대책은 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2012년에 금감원에서 내놨는데 지난해에는 대포 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사를 제재도 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대표무 통장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조금 더 단속이 강화돼야 되느냐 아니냐 여기는 논란도 많은데 어쨌거나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조금 더 이제 실효를 거두려면 아직은 시행 초기니까요. 또 조금씩 이제 보완 작업이 필요할 텐데 두 분은 어떤 식의 보완이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사처벌 규정이 생겼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탈법 목적으로 차명 계좌를 쓰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건데 탈법 목적으로 그렇게 차명 계좌를 쓰는 것 자체로 이미 다른 죄로 다 처벌이 또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 몰래 돈을 빼돌렸다. 이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또 처벌이 돼요. 예. 세금 탈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통장을 썼다. 그래서 소득을 누락시켰다. 이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또 다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또 너무 과잉 처벌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법 시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살펴보고 또 나중에 또 시행해보다가 아니면 또 어쨌든 다시 개정할 길은 열려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데 그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고 이게 차명 거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그랬는데 네. 과연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한 도둑을 10사람이 못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예. 또 더 고도화됩니다. 더 고도화되고 또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저쪽 다른 방법도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점들을 그냥 개정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더 복잡한 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범죄 기술도 막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도 검거 기술이나 어떤 법적인 제재도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그 발전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은 어차피 우리 따라가야 되는 숙제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정안이 정말 차명계좌 금지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갖는 부분은 다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건전한 금융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